휴대폰이 울린 건 명절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비 시어머니. 저는 가게 정리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벗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어요. 추석 때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 음식도 먹고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박은정, 올해 56입니다. 부산 광안리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20평 남짓한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는 꾸준히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들고 그렇게 12년을 보냈어요.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고 밥 먹고 가게 나가고 손님 받고 장 보고 집에 와서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군대 다녀와서 지금 취업 준비 중입니다. 28인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엄마한테 손 벌린다고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찾으라고, 엄마는 기다릴 수 있다고요. 남편 없이 5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2, 3년은 외롭지 않았어요. 가게 일이 바쁘고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거실이 너무 컸어요.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 힘들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구들이 모여서 떡국 끓이고 전 부치는데 저희 집은 저랑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리고 밥도 대충 먹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어요. 아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외로워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던 작년 겨울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당에서였어요.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처음엔 기도하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 종교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성당에 나가니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주일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가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온화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게 왠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는데 왜 그런지 그 사람 얼굴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뒤로 성당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올 때마다 눈인사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는데 2,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광안리 쪽에 사냐고, 자기도 그쪽에서 일한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정우진, 54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작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10년 됐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우진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가게가 힘들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고 아들 걱정 이야기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저는 우진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줬거든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우진 씨는 달랐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줬어요. 몇 달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진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랑 계속 만나도 되겠냐고. 자기는 저랑 함께 있으면 참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애라는 말이 쑥스러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50 넘어서 연애를 하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손을 잡는 것도, 같이 밥 먹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전부 새로웠습니다. 1년 정도 만나니까 재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진 씨가 먼저 꺼냈어요. 우리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저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한번 결혼해 봤으니까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보다 인내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보면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매 순간이 양보하고 참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봐도 괜찮겠다고. 우진 씨는 제 첫 남편과 달랐어요. 첫 남편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도 잘 냈고 술도 자주 마셨어요.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 부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우진 씨는 온화했습니다.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봤고 제 기분을 살폈어요. 그래서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아들은 곧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분 만나신 거면 결혼하라고요. 아들의 허락을 받고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진 씨 가족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우진 씨한테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72, 누나는 50살이었어요. 우진 씨는 제게 미리 말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누나도 성격이 좀 강하다고요. 하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부산 동네 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20평 남짓한 집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었어요. 우진이가 말한 그 사람이냐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이것저것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자식은 있냐, 뭐 하고 사냐. 저는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6이고 광안리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고 아들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가게 한다고 했더니 그럼 장사 잘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먹고 살 만큼은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우진이는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저한테 벌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직설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누이도 만났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수연이라고 하는데 우진 오빠 누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거든요. 립스틱이 빨갛고 눈화장도 진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봐도 비싸 보였어요. 옷도 새 것 같았고 목걸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이혼해서 아이 둘 키운다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니. 힘들다고 하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나? 하지만 저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죠.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은정 씨는 참 복이 많다고, 가게도 하고 살림도 단단하다고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거 대단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눈빛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가방, 제가 신은 신발, 제가 입은 옷을 훑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은정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집안이 산다고요. 집안이 산다?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왜 제가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일 뿐인데 왜 저를 복덩어리라고 하는 걸까요? 복덩어리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누이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다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고 진열대에 놓인 반찬통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주방 쪽도 기웃거리며 봤어요. 마치 가게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반찬 사러 온 사람이 왜 주방까지 보는 걸까요? 하지만 시누이 될 사람이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반찬을 몇 개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었어요. 이 가게는 혹시 제 건물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새 들어있다고 월세 내고 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예비 시누이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새 든 거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가게 건물주를 물어보지? 그게 왜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려니까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추석 때 우진 씨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밥 한 끼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를 만나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성의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뭔가 좋은 걸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에 갔습니다. 정육점에서 좋은 갈비를 골랐어요. 한우 갈비 3kg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가격을 말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어른들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예비시댁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과일도 샀어요. 사과랑 배를 한 상자씩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갈비는 고급 보자기에 싸고 과일 상자는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거든요. 긴장됐어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56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는 여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갈비와 과일을 들고 가게 앞에서 우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우진 씨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짐을 뒷좌석에 싣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우진 씨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0분쯤 달려서 예비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집은 낡았지만 나름 정갈했습니다. 우진 씨가 앞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은정 씨 왔다고요. 그때 우진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가 화면을 보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한데 슈퍼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가 콜라 사오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우진 씨가 나가고 저는 짐을 들고 현관을 지났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목소리였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어요.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박은정 상가 말이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예비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박은정 상가가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잖냐고 보상금 나온다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보상금?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제 가게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건 맞아요. 한 달 전에 구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으니 보상금 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한테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혼자 알고 있기 답답해서 우진 씨한테 털어놓았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진이가 말하더라고.
은정이가 말 안 하지만 재개발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우진 씨가 말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 씨한테만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우진 씨가 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당연히 남한테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예비 시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상금 얼마 나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5억은 나온대 상가니까 금액이 크다고요. 5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보상금 액수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우진 씨가 그것까지 다 말한 건가?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만 잘하면 된대. 은정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진이랑 결혼하면 가족인데 뭐. 그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이 내가 집 계약부터 하라고.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이면 돈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면 돈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제 재산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제 돈을 그 사람들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고요? 예비 시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 해운대 신축 계약 넣을까봐 계약금만 있으면 돼. 3천만 원이면 계약 가능하대?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 어차피 잔금은 은정이 보상금으로 치르면 되니까. 근데 은정이 언니가 돈 줄까? 예비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줘야지. 우진이 사랑하잖아. 시누이 집 하나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시누이 집 사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번 돈으로 제 이름으로 나올 보상금으로 시누이 집을 사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2억 7천만 원이요? 제가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가게에서 나올 보상금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요? 그 순간 몇 달 동안 들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 씨는 참 복이 많네. 우리 집은 은정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집안이 살아.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자루였어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던 거예요.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제 보상금을 노리고 저를 환영했던 겁니다. 복이 많다는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었고 집안이 산다는 말은 제 돈으로 그 집안이 살아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부엌에서 멀어졌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가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 돈을, 제 재산을, 제 보상금을 노리고 저한테 잘해준 거였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 씨는 알고 있을까? 예비 시어머니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우진 씨가 제 재개발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진 씨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진 씨도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진 씨는 어머니와 누나한테 이용당하는 걸까요? 우진 씨도 피해자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진 씨가 제 정보를 흘렸다는 것, 우진 씨가 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저는 대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억눌렀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 표정을 정리했어요.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는 연습이요.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증거도 없이 소리 지르면 제가 미친 사람이 돼요. 제가 우연히 엿듣고 오해한 거라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로요. 12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으로 덤비면 진다는 것. 손님이 트집 잡아도 참고 거래처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참았어요. 그렇게 참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요. 그때 우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콜라 봉투를 들고 걸어오더니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 밖에 있냐고, 들어가 있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어요. 떨렸지만 억지로 올렸습니다. 명절인데 같이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우진 씨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우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어요. 엄마, 은정 씨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어머, 은정 씨 왔네.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하며 반겼습니다. 저는 갈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다고 한우 갈비라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해왔냐고, 비싼 거 샀다고, 한우 잤냐고 했습니다. 은정 씨는 참 야무지다고, 돈도 잘 쓴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독처럼 들렸습니다. 야무진 게 아니라 돈 많은 거죠. 비싼 거 사올 수 있는 돈자루잖아요. 칭찬이 아니라 가격표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갈비 가격을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비 시누이도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와줘서 고맙다고 오늘 가족끼리 즐겁게 보내자고 했습니다. 가족?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지갑으로 봤잖아요. ATM 기계로 봤잖아요.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제 몸은 거기 있었지만 제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부엌에서 들은 대화가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우진 씨가 운전하면서 제 얼굴을 자꾸 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진 씨가 다시 물었어요. 우진 씨 어머니가 뭐 이상한 말 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화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증거도 없이 소리 지르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진 씨는 어머니 편을 들 겁니다. 제가 오해했다고, 제가 잘못 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주 조용히, 차분하게요. 우진 씨, 혹시 나 재개발 보상금 나오는 거 어머니랑 시누이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 씨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섰어요. 우진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정면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그냥 대충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대충 말씀드렸다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충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다 말했잖아요. 재개발 확정됐다는 것, 보상금 나온다는 것, 5억쯤 된다는 것. 전부 다 말했잖아요. 대충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었어요. 우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진 씨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진 씨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집까지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쉬라고, 오늘 고생했다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파혼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나오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어요. 저는 12년 동안 혼자 가게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누구 도움 없이 혼자 살아왔어요. 감정으로만 살면 망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머리로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3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가 생기면 녹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귀로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남들한테 말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해했다고, 제가 예민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필요했어요. 둘째, 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은행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서 은행원한테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을 제 명의로만 관리할 수 있냐고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줬습니다. 보상금은 명의자한테 나오니까 명의자만 쓸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손 떼려면 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장도 명의자 것이고 도장도 명의자 것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치를 취했어요. 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했어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번호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번호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금고에 넣어 보관했어요. 집 금고가 아니라 은행 금고예요.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요. 셋째, 우진 씨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진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돈을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시간을 뒀어요. 우진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 씨는 평소처럼 성당에서 저를 만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진 씨가 불편해한다는 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말할 때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 씨,
좋은 일 있다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진 씨 집에 오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집 계약했다고 우리 집안 식구로 축하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 계약?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계약했구나. 제 돈으로 잔금 치를 생각으로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보상금으로 잔금 치를 계획을 세우고 벌써 계약했구나. 저는 그날 밤 제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챙겨준 오빠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대학 등록금도 오빠가 대줬고 결혼할 때도 오빠가 도와줬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예비시댁에서 들은 대화,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신우이 집 계약 이야기, 전부 다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결혼하지 말라고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진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진 씨는 달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제 식구들 말리지도 않고 내 정보를 다 흘리냐고요. 그게 좋은 사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거든요. 우진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와 신우이를 말렸어야 했어요. 제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제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요. 제가 혼자 가면 당하기만 할 거라고요. 저는 오빠가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는 갈 거라고 제 동생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제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우진 씨한테는 미리 말했습니다. 오빠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온다고요. 우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에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과일, 떡, 전, 탕 명절도 아닌데 상을 가득 차렸어요. 예비 신우이는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손에는 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번엔 지난번과 다른 가방이었습니다. 예비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계약했다고, 해운대 신축이라고, 진짜 신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집에 사는 것처럼 행복해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해냈다고, 은정 씨도 축하해줘야 한다고, 이제 우리 집도 자리 잡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리 잡는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리 잡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제 돈이 잡히는 거잖아요. 제 보상금이 당신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진 씨는 구석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바닥만 훑고 손끝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진 씨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 편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무서운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우리 식구 되는 거니까
속 얘기해도 되지 않냐고요. 요즘 집값이 말도 안 된다고, 해운대 신축은 10억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결국 길을 찾더라고 말했어요. 예비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맞다고,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다 같이 힘합치면 된다고,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무심한 척 던진 한마디. 언니, 그 상가 보상금 나오면 잔금 먼저 치르는 게 맞지 않냐고요. 자기는 계약금 3천만 원 넣었다고, 잔금이 2억 7천만 원인데 보상금으로 치르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오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축하 자리가 아니었어요. 확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돈을 내놓을 사람인지, 제가 순순히 보상금을 내줄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처음부터 제가 돈을 내겠다고 말하게 만들려고 꾸민 자리였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좋은 집 계약하셨네요. 예비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언니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축하만 하고 끝낼 수는 없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냐고, 무슨 소리냐고, 잔금 도와줄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는 투였어요.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요. 그때 옆에서 오빠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그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꾹 참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파혼하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예비 시누이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우진 씨와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제 명의로만 관리하겠다고,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손 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언니 지금 장난하냐고, 자기는 계약했다고, 계약금 3천만 원 넣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시누이가 한 거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 돈으로 하겠다는 제 허락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정 씨,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우리 딸 계약은 어쩌냐고, 잔금은 누가 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내셔야죠. 시누이가 계약하신 거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결혼하면 식구인데 식구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식구입니까? 그리고 돕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잖아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 돈으로 계획 세우시는 게 돕는 겁니까?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숨을 헐떡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거품까지 물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어요. 엄마, 예비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19 불러, 빨리. 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진 씨가 어머니를 부축했고 예비 시누이는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서늘했어요.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연극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우리 나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예비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도망가냐고, 이 돈 밝히는 년아,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돈 밝히는 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돈 지키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는 차에 타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우진 씨가 제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우진 씨, 돌아가세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우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1시간을 제 집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인터폰 카메라로 봤어요. 우진 씨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집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가 놓고 간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문자 캡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을 보니 우진 씨 월급이 매달 들어오다가 며칠 뒤에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거였어요. 우진 씨 월급 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이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우진 씨 손에 남는 돈은 50만 원 뿐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문자 캡처를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우진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이면 당연히 해야지. 엄마 생활비 보내. 오빠, 나 돈 좀 보내줘. 애들 학원비 내야 돼. 너 아니면 누가 해. 빨리 보내. 그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치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 씨, 미안합니다. 나는 평생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누나는 공주고 나는 집안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까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늦었지만 나는 이제 내 편을 들고 싶습니다. 엄마랑 누나랑 연락 끊을 겁니다. 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바꿀 거예요. 은정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우진 씨는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며칠 동안 예비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 우리 가족 망쳤다. 사기꾼. 지옥 갈 거야. 욕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오빠가 법무사 사무실 이름으로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연락 시 법적 대응, 모욕 및 협박 증거 보관 중. 그 뒤로 신기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우진 씨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진 씨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진 씨는 저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섰어요. 저는 반찬을 정리하다 말고 우진 씨를 봤습니다.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나 정말 연락 끊었다고, 엄마랑 누나랑 연락 끊었다고,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이번엔 은정 씨 편에 서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진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진 씨, 처음부터 제 편이었어야 했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우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우진 씨가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우진 씨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우진 씨. 우진 씨도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진 씨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어머니나 시누이 편을 들지 모르잖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우진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나왔어요. 예상대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새 가게를 열었어요. 광안리 해변 근처에 더 큰 가게를 냈습니다. 40평짜리 가게예요.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가게 이름은 은정이네 반찬으로 지었습니다. 새 가게는 넓고 깨끗합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단골 손님들이 따라와 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매출도 전보다 2배 정도 늘었어요. 아들도 취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았어요. IT 회사예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들은 만족해 합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려는데 상대방 가족이 이상하다고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는 그날 부엌 앞에서 들은 이야기에 바로 뛰쳐나가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슴속이 끓어올랐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죠. 감정으로 덤비면 지는 겁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람들은 말만으로는 믿지 않거든요. 저는 예비 시누이가 보낸 협박 문자를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처음엔 화가 나서 지우고 싶었지만 참고 저장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큰 힘이 됐어요. 녹음이든 문자든 서류든 뭐든 증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재산에 손대려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은, 진짜 사랑은 당신 재산을 탐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것을 지켜줍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은행에 가서 보상금 관리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제 명의 재산은 제 동의 없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걸 확인했어요. 법을 알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행이든 법무사든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당신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였다면 그날 파혼 선언을 못했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전문가를 내 편으로 두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파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다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는 걸요. 당신을 돈으로 보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인연을 끊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12년 동안 가게를 지키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손님 응대하고 장 보러 다니고 그렇게 번 돈이 제 돈이에요. 제 땀과 눈물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함부로 남한테 내줄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재혼은 젊었을 때 하는 결혼과 완전히 달라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재산, 가족관계, 가치관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가족을 잘 봐야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족이 문제라면 결혼은 고생길입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재산을 물어보고 제 가게를 확인하고 복덩어리라는 말을 반복했을 때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 설마가 독이 됐습니다. 당신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진 씨는 좋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재산을 노릴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편이어야 해요. 그게 결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거실에서 말한 제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계약은 시누이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문장이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제 돈과 남의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복수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존엄성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복덩어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제가 복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제 손으로 번 돈, 제 이름으로 지킨 재산, 제 힘으로 일군 살.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남이 가져다 주는 복은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게 두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를 모으고 법을 알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기댈 필요 없어요. 잘못된 인연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할 때도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면 웃으며 반찬을 담아드립니다. 어제 오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이 내가 무친 나물이 제일 맛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제 힘으로,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간혹 우진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성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장갑을 주워주던 그 순간.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압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한테 시달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제 보상금은 시누이 집 잔금으로 나갔을 테고 제 가게는 시댁 식구들 주머니를 채우는 돈줄이 됐겠죠. 저는 그 인생을 거부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겁니다. 잠깐 누군가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혼자예요. 그걸 인정하면 외로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사촌 오빠가 있고 가게 직원들이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인연이에요.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용기를 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그날 파혼 선언을 못했다면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 내 것을 지키는 용기,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56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제가 뭘 지켜야 하는지 알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응원 댓글도 기다립니다.